네, 레스카페 화가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890년이 지나게 되면은 유명한 모네의 연작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연작 시리즈를 중심으로 모네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베르니 시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장띠에 살다가 이제 베트웨로 갔다가 푸아시로 그리고 다시 이제 지베르니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지베르니 시절은 이제 연작이 시작됐던 그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1880년 무렵이니까 모네 가족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881년에 그 오슈데가 알코올 중독 그리고 통풍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모네는 1882년에 그 오슈데의 아내였던 알리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아직 결혼 전이었죠. 이 사진 속에 보면은 이제 모네가 저 뒤에 있고 그 앞에 결혼을 하게 되는 알리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장 피에르 블랑슈는 알리스가 데리고 온 아들과 딸입니다. 그 옆에 그 장, 하얀 색깔로 되어 있죠. 이 장은 모네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파라솔을 든 여인의 이제 등장을 했던 그 어린 소년입니다. 그 옆에가 자크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알리스가 데려온 아들, 그 다음에 마르타, 자메나, 수잔이 이렇게 있죠. 전부 다 이 노란 색깔로 칠한 그 이름들은 알리스와 그 오슈데의 자녀들이고요. 흰 색깔 장과 앞에 앉아 있는 미셸 둘째 아들이죠. 여기는 모네의 그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식구들 모두를 이제 모네가 끌고 이제 다녔죠. 나중에 그 모네의 친아들 장, 그 다음에 알리스의 딸 블랑슈는 사실은 이제 이 그 의붓 뭐 이제 온누이가 되는데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랑슈 같은 경우에는 모네에게 있어서는 이제 딸이자 나중에 며느리가 되죠. 이제 아내가 된 알리스는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그래요. 또 이제 또 모네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점심과 저녁 시간을 꼭 지켜야만 했었는데 그 아주 무척 고생을 많이 했죠. 밥이 늦으면 굉장히 짜증을 냈다고 그럽니다. 또 모네가 손님 초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그 알리스는 굉장히 아주 일복이 터졌던 아주 고생이 많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1883년에 이제 지베르니에 있는 집을 임대를 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을 샀죠. 그리고 그 인근의 땅까지도 이제 구매를 해서 그 집터를 굉장히 넓혔던 그런 시절이 이제 지베르니 시절이 되겠습니다. 네. 사센하임의 튤립 들판이라는 작품인데요. 뭐 사센하임은 이제 네덜란드의 그 튤립으로 아주 유명한 그 지방입니다. 튤립 축제가 열리는 곳 중에 하나죠. 이 작품은 이제 그 네덜란드를 여행을 했을 때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색을 아주 두껍게 그리고 붓을 아주 굉장히 빨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부는 나무들까지 묘사가 되어 있죠. 아주 생생한 어떤 그런 인상을 이제 묘사한 작품인데요. 그 지베르니에 있는 동안에 이제 네덜란드하고 그 지중해 연안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그 르누아르도 함께 이제 그 지중해 여행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익숙하지 않은 모네의 작품이지만은 그의 기법이 아주 잘 담긴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 앙티브 고지라는 작품입니다. 칸 근처 이제 앙티브에 머물면서 많은 풍경을 제작하게 되거든요. 이 작품은 그 고우 동생 그 테오에게 이제 판매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역시 바닷물에 대한 묘사라든가 또 햇빛이 닿는 이런 그 바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은 뭐 모네의 그 특유의 기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노젓가리 연작이 등장을 합니다. 노젓가리 연작은 대략 그 25점 정도가 이제 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계절에 따른 그 빛과 그 대기 속에 그 노젓가리의 모습을 이제 그림에 담은 것으로 이제 연작이 시작이 되는데 그 빛과
그 어떤 변하는 형상에 대한 그 관계에 아주 모네는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여기 그 그림 속의 이제 무대는 이제 지베르니 근처 그 들판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작품들은 굉장히 그 혹평 속에서 많은 수가 이제 미국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계절별로 시간별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림자의 그 길이에 따라서 이제 계절과 우리가 시간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또 이 노젓가리 연작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인 것도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노젓가리가 겹쳐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작은 이제 포플러 연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포플러 연작은 이제 총 20점 정도 작품으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베르니 그 위쪽에 강둑에 있었던 포플러를 그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플러를 그리는 도중에 그 땅이 이제 공유지가 경매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플러가 잘릴 것 같죠. 이제 그거를 이제 걱정한 모네는 그 목재상에게 이제 돈을 주고 포플러를 일단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는 다시 그 포플러를 다시 팔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포플러는 이제 이 배를 타고 강에서 배를 타고 이제 포플러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젓가리가 어떤 대지에다 중점을 두었다면은 이 포플러 연작들은 강물에 비친 모습 그리고 이제 하늘 높이 치솟은 그 포플러의 우아함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수직 구도를 역시 이제 이용을 했죠. 물론 이 연작 역시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계절별로 또 바람이 부는 어떤 그런 날, 맑은 날, 저녁 무렵. 같은 주제를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달리 이제 그려보는 그러면서 포플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연장은 이제 루앙 성당 그 연작인데요. 이게 이제 1892년부터 93년 동안 이제 루앙 성당에서 그 건너편에다가 이제 조그만 화실을 임대를 해서 이제 직접 작품을 이제 그리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작품들은 대개 거기서 그려서 이제 지베르니에 와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뭐 시간 또 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그 루앙 성당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총 30점 이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20점을 골라서 이제 전시를 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시가 끝나기도 전에 8점이 이제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시기가 좋았었어요. 이 무렵 그 프랑스에서는 그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하고 있었고 또 이제 성당이 주제인 그 작품들이 아주 잘 팔렸거든요. 또 특히 루앙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역사를 대표하는 성당 중 이제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평을 얻게 됐죠. 동료였던 이제 피사로 또 세잔도 이 작품 전시회에 와서 작품들을 보고는 아주 극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그 모네의 연작 시리즈가 이제 미술계에 던지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잠깐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은요. 이걸 좀 우리가 좀 미리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플라톤이 이제 그 이데아론을 얘기를 할 때 흔히 이제 그 등장하는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사람들, 여기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앞에 보이는 벽면에는 뭔가 이제 그 이제 형체가 떠 있죠. 그거는 사실 앉아있는 사람들의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말이라던가 뭐 동물 또는 의자 이런 것들을 들고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뒤에는 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빛에 비치는 형태가 이 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상을 보는 거죠. 가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예술은 가상, 우리가 보는 가상을 다시 그린 것이니까 가상의 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을 보고 있으면 특히 이제 미술과 관련된 분야를 보면은 그 육체의 아름다움보다는 이제 정신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허상, 가상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그 가상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척도와 어떤 비례의 완벽함을 추구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고전기 미술에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지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스승인 소크라테스와의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작품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되게 한 50명의 인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라파엘로가 그 선배였던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보고 이제 어떤 구도를 이제 그 가져왔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한 붉은색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세 미학을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플로티노스라는 그 철학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신플라톤주의를 굉장히 광범위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를만 좀 추려본다면은 핵심을 본다면은 이 플라티노스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실제 세계의 환상이다. 이거는 뭔가요? 앞서 설명드렸던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과 같죠. 그래서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의 그 이 이론에 의해서 중세 미술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환상이니까 실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세 미술에서는 실제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 환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게 중세 미술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중세 미술에서는. 그림자라는 건 우리가 보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근법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크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는 거. 이건 또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크고 작게 그리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종교화에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은 크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세 미술의 어떤 그 거대한 흐름을 이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의 미학 이론에서 가져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모네의 연작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제 인식할 수가 있죠. 자, 루앙성당, 노적가리, 풀러 이런 것들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모네는 그걸 그렸어요. 근데 모네의 연작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것이 허상이냐?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모습은 다르게 보이지만 성당 그 자체를 그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려왔던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그 미학 이론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네의 연작을 통해서 이제 서구 미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벗어났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네의 연작 시리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마지막 그 연작은 이제 수련 그 연작입니다. 이제 수련은 대략 그 모네가 죽을 때까지 250점 정도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1893년부터 이제 수련을 그리기로 이제 프로젝트, 우리 말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 모네는 이제 남미 또 이집트 이런 데서 아주 색색의 그 수련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베르니 자신의 정원에 있는 그 수련을 이제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말년 30년 가까이 집중했던 주제가 수련이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이제 백내장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그 어려운 시기에 이루었던 대단한 업적이죠.
이제 모네는 그 계절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시간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그런 수련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합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수련과 일본식 달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지베르니에 있는 이제 그 수련을 심어 놓은 연못,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물의 정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물의 정원에다가 다리를 하나 이제 걸쳐놨죠. 일본식 다리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수련이 쭉 피어 있고요. 근데 그 이 일본식 다리는 그 안도 히로시게라는 그 일본 판화가 1856년에 가메이도 덴진 신사의 내부라는 그 우키요에에 등장했던 다리예요. 이 다리를 보고 역시 이제 모네도 다리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네는 그 일본의 판화 우키요에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이 지베르니 정원의 다리로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베르니에 있는 그 일본식 다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시간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지를 모네는 이제 계속 그리게 됩니다. 1901년 새로운 목초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 정원, 그 수련이 심어 있는 물의 정원을 크게 확대를 하죠. 그런데 1910년에 1월 달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모네가 애써 갖고 왔던 그 정원이 물에 잠기게 되죠. 모네가 이때 굉장히 상심이 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구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1년에 아내 그 알리스가 결국은 골수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제 그 딸이자 며느리였던 이제 블랑쉐가 이제 모네를 돌보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모네는 그 수련을 그릴 때 이제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개의 이제를 펴놓고 작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무렵에 수련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0분 뒤에 또 하나를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를 쭉 펴놓고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하루에 14개의 이제를 쭉 그 수련을 묘사를 했으니까 시간대별로 또 뭐 하루 중에 또 맑은 시간도 있고 구름이 낀 시간도 있겠죠. 그때마다 수련이 어떻게 바뀌는지 형태가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과 형태에 관한 그 어떤 모네의 집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로 오면서 이제 수련의 작품의 크기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대 초에 모네는 자기 그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수술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 드가가 역시 눈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장님이 됐거든요. 이제 모네 그 드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모네는 수술에 대해서 겁을 냈어요. 그래서 수술을 미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끝없이 물에 반사되는 햇빛을 눈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햇빛이 물에 반짝거리잖아요. 그걸 거기에 수련이 떠 있고 그걸 계속 지켜본 거죠. 뭐 1년, 2년, 3년.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모네의 눈은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1920년대가 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모네의 시력을 보면은요. 오른쪽 눈은 이미 시력이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왼쪽 눈도 겨우 10% 정도 시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모네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황시증, 그러니까 모든 게 노랗게 보여요. 그게 몇 달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는 청시증, 모든 게 파랗게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려진 수련들은 어떤 건 굉장히 노란 색깔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거는 굉장히 파란 색깔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네는 1926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근데 모네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간단하게 장례식을 치러라. 그래서 당시 모네는 뭐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 또 미국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였지만은
모네의 장례식에는 50명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이제 모네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지베르니의 정원은 딸 블랑쉐가 정원사 한 명을 데리고 정말 각전고투하면서 정원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블랑쉐도 1947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지베르니의 정원은 이제 버려지다시피 하게 되죠. 나중에 아들마저 미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이 정원은 프랑스 소유가 되었지만은 뭐 거의 폐허에 가까웠다가 결국은 1980년에까지 다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일본이 꽤 많은 돈을 내게 되죠. 그리고 1980년에 일반인에게 오늘날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이 다시 공개가 됩니다. 모네의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네를 강의할 때 2시간을 했었거든요. 1시간으로 좀 당기다 보니까 좀 빠진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네의 중요한 이야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자료를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모네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